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조지 오웰의 1984보다 먼저 쓰였지만 더 급진적이고 더 예언적이었던 소설 한 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예부겐이 지마친의 우리들입니다. 1920년에 쓰인 이 소설은 소련에서 출간 금지를 당했고 작가는 결국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책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토록 위험한 책으로 여겨졌을까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예부겐이 지마친은 1884년 러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였고 실제로 배를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학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력이죠. 하지만 바로 이 공학적 배경이 우리들이라는 소설에 독특한 색채를 더해줍니다. 지마친은 1905년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던 볼셰비키였습니다.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1917년 혁명이 성공한 후 그는 점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혁명이 오히려 더 강력한 억압체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1920년 그는 우리들을 집필했습니다. 이 소설은 러시아에서 출판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했기 때문이죠. 1924년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먼저 출판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마친은 소련 문단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931년 지마친은 스탈린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출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는 파리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떠난 작가의 삶은 쓸쓸했습니다. 1937년 그는 파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마친이 단순히 반소련 작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혁명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혁명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 반대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쓰인 1920년은 러시아 내전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볼셰비키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시 공산주의 정책으로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지마친은 이 시기의 분위기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사고, 과학과 합리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인간성조차 재설계할 수 있다는 오만한 말이죠. 소설 속 단일 국가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극단까지 밀고 나간 미래 사회입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모두가 번호로 불리죠. D-503, I-330, 5-90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단순한 설정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체제에 대한 은유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6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200년 전쟁 이후 살아남은 인류는 거대한 유리돔으로 덮인 도시 단일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의 지도자는 은인이라고 불리며 매년 선거가 있지만 결과는 늘 만장일치입니다. 은인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선사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D-503입니다. 그는 우주선 인테그라로의 수석 설계자입니다. 그의 임무는 이 우주선을 완성해서 다른 행성의 생명체들에게 단일 국가의 완벽한 체제를 전파하는 겁니다. D-503은 이 체제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유토피아입니다. 그는 수학과 논리를 사랑하고 단일 국가의 규칙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국가의 시민들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하고 몇 시에 식사하고 심지어 몇 시에 산책하는지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시간이라고는 2시간뿐이고 그마저도 개인 시간이 아니라 규정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 완벽한 동시성이야말로 단일 국가의 자랑입니다. 재미있는 건 성생활조차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핑크 쿠폰이라는 것을 받아서 정해진 파트너와 정해진 시간에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비합리적인 감정이므로 금지되어 있죠. 국가는 성을 생리적 필요로만 인정하며 그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질투나 독점욕 같은 감정은 옛날 사람들의 야만적인 유물로 여겨집니다. 모든 건물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잠잘 때만 커튼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숨길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언제나 서로를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투명함은 순수함이고 순수함은 선이라는 논리죠. D-503은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학자답게 논리적이고 체계를 사랑합니다. 그런 그에게 일기를 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인테그라로가 다른 행성에 도착했을 때 보여줄 단일 국가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일기 말이죠. D-503은 기쁜 마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일 국가의 완벽함을 우주 전체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D-503은 I-330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다릅니다. 날카롭고 도발적이고 규칙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D-503은 그녀에게 점점 끌리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I-330은 D-503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자유가 없어도 괜찮으세요?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D-503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I-330은 D-503을 고대의 집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투명하지 않은 과거의 건물이 보존된 박물관입니다. 그곳에는 20세기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책, 그림, 악기, 그리고 불투명한 벽. D-503은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공간에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를 묘하게 흥분시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불법적인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I-330은 그에게 낡은 책들을 보여주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불완전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살아있었습니다. D-503은 점점 I-330에게 빠져듭니다. 그것은 핑크 쿠폰으로 허락된 성적 만남이 아니라 불법적인 사랑입니다. 그는 질투를 느끼고 그녀를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단일 국가에서 병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D-503은 이 병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점점 D-503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아프다. 영혼이 생긴 것 같다. 단일 국가에서 영혼은 병입니다. 합리성을 해치는 고대의 유물이죠. 그는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그의 상상력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상력은 위험한 것이지만 아직 제거할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D-503의 일기는 점점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단일 국가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의문과 혼란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쓰는 글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해 갑니다. 일기를 쓰면서 나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I-330은 사실 저항 조직 메피의 일원이었습니다. 메피는 악마를 뜻하는 메피스토펠레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들은 단일 국가가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녹색벽 너머, 즉 도시 밖의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색벽 너머에는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야생 상태로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털로 뒤덮여 있고 동물처럼 살지만 자유롭습니다. I-330은 D-503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인테그라로를 탈취해서 녹색벽을 파괴하고 단일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D-503에게 함께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는 거부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찢어져 있습니다.
D-503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I-330을 사랑하지만 국가에 대한 배신이 두렵습니다. 그는 은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I-330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낮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이상해졌다고 수군댑니다. 그는 오랜 파트너였던 O-90에게도 미안함을 느낍니다. O-90은 D-503의 아이를 원하지만 그녀는 모성 규범을 충족하지 못해서 출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골반은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좁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D-503을 사랑하고 그의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지만 그녀는 감행하기로 결심합니다. O-90의 사랑은 순수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녀는 I-330처럼 지적이거나 신비롭지 않지만 진심으로 D-503을 사랑합니다. D-503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한쪽은 안전하고 편안한 사랑이고 다른 쪽은 위험하지만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결국 반란의 날이 다가옵니다. 매피는 인테그라로 발사일에 맞춰 봉기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한 수 위였습니다. 은인은 위대한 수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모든 시민의 뇌에서 상상력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상상력이야말로 불만과 저항의 근원이라는 거죠. 상상력만 없애면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인은 연설합니다. 상상력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완벽한 행복을 달성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수술을 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반란은 혼란스럽게 시작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유리 건물들이 깨집니다. 하지만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수술을 받았고 그들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섭니다. D-503은 그 혼란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릅니다. D-503은 결국 체포되어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그는 다시 완벽한 시민이 됩니다. 감정이 사라진 그는 냉정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는 은인 앞에 서서 I-330과 반란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거되었으니까요. I-330은 고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른 공모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D-503은 유리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I-330은 결국 처형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은 D-503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그는 다시 완벽한 시민이 되었고 단일 국가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겹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과 집단의 관계입니다. 소설 제목부터가 나가 아니라 우리들이죠. 단일 국가에서 나라는 개념은 죄악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D-503이 일기를 쓰면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둘째, 자유와 행복의 관계입니다. 단일 국가는 완벽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유입니다. 지마치는 묻습니다. 자유 없는 행복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소설 속에는 은인의 명언이 나옵니다. 자유와 행복은 양립할 수 없다. 인간은 자유로워지면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자유는 선택을 강요하고 선택은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셋째, 합리성과 인간성의 충돌입니다. 단일 국가는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비효율은 제거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 질투, 호기심, 창조성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넷째, 투명성과 감시입니다. 단일 국가의 유리 건물은 완벽한 투명성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보이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감시 체제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주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SNS, CCTV, 빅데이터 우리는 투명한 유리 건물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D-503의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체제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에게 단일 국가는 완벽했고 은희는 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I-330을 만나면서 그는 조금씩 균열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두통으로 시작해서 점점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두 명이다. 한 명은 전의 나이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나다. 둘 중 누가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이 저를 오래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의 일관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소설의 결말입니다. D-503은 위대한 수술을 받은 후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의심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행복일까요? 아니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거된 것일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현대 사회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데이터로 모든 것을 측정하고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을 돕고 때로는 대신 결정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통제일까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I-330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녀는 저항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D-503을 이용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소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인간의 동기는 순수하게 하나가 아니니까요. 우리들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D-503은 처음에 의심 없이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완벽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 번씩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성의 가치입니다. 단일 국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바로 그 다름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독특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셋째, 자유의 무게입니다.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때로는 실패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넷째, 사랑과 감정의 의미입니다. 단일 국가는 사랑을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니까요.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합리성보다는 불완전한 감정이 더 가치 있습니다. 다섯째, 유토피아의 위험성입니다. 완벽한 사회를 꿈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면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역사 속 모든 전체주의는 더 나은 세상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마친이 이 소설을 쓴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혁명이 새로운 억압으로 변질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 체제를 만들어낸 아이러니를 보았죠. 하지만 지마친의 비전은 더 넓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련만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모든 체제,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반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마친은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술 발전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 속 단일 국가는 과학과 합리성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죠. 하지만 지마치는 묻습니다. 과학이 인간성을 희생시킬 때 그것은 진보인가 퇴보인가?
지마치는 또한 언어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일 국가는 끊임없이 언어를 통제합니다. 나 대신 우리를 쓰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신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아이디어죠. 무엇보다 지마치는 인간의 상상력을 믿었습니다. 단일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현실과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하고 변화를 갈망하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상력을 제거하는 수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우리들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먼저 감시 사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CCTV, 스마트폰, SNS를 통해 끊임없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 국가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분석되고 예측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기꺼이 사생활을 포기합니다. 숨길 게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논리는 단일 국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알고리즘의 지배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넷플릭스는 우리가 무엇을 볼지 추천하고 유튜브는 다음에 볼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콘텐츠만 보여줍니다. 이것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소설 속 시간표와 현대의 생산성 문화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아침 루틴, 업무 효율, 자기개발 여가 시간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SNS 문화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단일 국가의 유리 건물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섬뜩한 건 위대한 수술의 현대 버전입니다. 우리는 약물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우울하면 항우울제를, 불안하면 신경안정제를 씁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당한 불행마저 제거해야 할 증상으로 취급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은 불편한 소설입니다. 읽고 나면 무언가 찝찝함이 남습니다. 아마도 소설 속 세계가 우리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지마치는 극단적인 미래를 그렸지만 그 안에는 현재의 씨앗이 있습니다. 효율을 위한 통제, 안전을 위한 감시, 행복을 위한 획일화 이 모든 것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옥죄는 쇠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I-332 끝까지 저항했듯이 5-92 규칙을 어기고 아이를 낳아 녹색병 너머로 도망갔듯이 인간의 정신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D-503조차도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상상하는 한, 우리는 자유합니다. 지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문학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문학이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진짜입니까? 이 질문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